반갑습니다. 저는 학원 저희 학원의 예비고일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얼핏 보기에는 대부분 첫째 아이인 것 같은데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입시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국어와 관련되는 부분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국어 시험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2021학년도까지는 45문항에 80분, 100점.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목의 차이가 좀 현재 수능은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눕니다. 국어에 선택 과목이 있어서 작년 수능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 선택 과목은 이렇습니다. 화법,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되게 조금 낯섭니다. 특히 매체라고 하는, 이 매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인터넷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한 의사소통이 워낙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의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생기는 의문은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느냐. 사실은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론들을 좀 접해보면 얘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느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함이나 혹은 유리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택 과목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 그 이야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단 수준에 따라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선택 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수준도 문제가 있지만 집단 전체의 수준에 따라서 원점수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원 점수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세하지만 너무 복잡하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저희가 국어학원이니까 요점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 점수는 상향 조정될 수 있고, 국어는 선택 과목이 2개이고요. 수학은 선택 과목이 3개입니다. 국어 선택 과목 2개 중에서 학습 내용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목, 그건 언어와 매체입니다. 화법과 작문이 더 어려워지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학생들의 경우에 화법과 작문은 3학년 때 사실 따로 공부가 필요 없는 정도의 과목입니다. 물론 너무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매주 하나 정도의 모의고사들을 소화를 해내거든요. 거기에 화법과 작문의 문제 한 세트 정도, 그 정도를 한 주에 하나씩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면 성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 하지만 언어와 매체, 특히 문법 부분은 다르죠. 문법 부분의 경우에는 암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는 응용 문제들이 계속 나와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화법과 작문은 언어 매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언어 매체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그건 각오를 하고
화법 작문에 비해서 언어 매체는 지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시간을 벌 수 있죠. 대신 공부는 어렵고 어려운 거는 감안하고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더 벌 수 있어요. 화법 작문에 비해 30초나 1분 정도의 시간은 나중에 학생이 뒤에서 시간에 쫓길 때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아까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사실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작년 수능에서도 그 다음에 올해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덮어놓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봤거든요. 선택 과목 점수를 한정하는 실제의 모델입니다. 학생 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 배점이 75점. 근데 이제 그 해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75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씩입니다. 74가 될 수 있고 76이 될 수도 있는데 75점을 만점으로 하고 이 학생은 거기에서 득점은 70점. 그리고 이 학생의 집단입니다. 화법과 전체 수험생 중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렇게 평균 점수로 52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선택 과목 25점, 그 중에서 25점을 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원점수 100점 중에서 95점이고 공통 과목에서 5점 만점이 됐고 선택 과목은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평균은 20점. 이럴 경우에 평균이 20점이고요. 우선은 평균에 비해서 이 학생은 5점을 더 맞았죠. 그럼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당연히 전체 평균보다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상향 조정의 기준이 중요하죠. 그 기준이 뭐냐면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공통 과목의 평균선이죠. 공통 과목의 평균에서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과목에 대한 점수 조정을 하는데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정하는데 선택 과목 내에서의 어떤 점수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선택한 화법과 작문의 전체 집단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에도요. 공통 과목의 경우 75점, 그 중에 득점은 70점. 근데 평균은 56점. 제가 임의로 예를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번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왜 평균 점수가 더 높은가? 국어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훨씬 더 많이 선택하고. 근데 그건 뒤집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작년 수능 시험의 경우에 수능 시험 전체 수험생 중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딱 30%.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70%였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4%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비율만 늘어난 게 아니고 고득점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4점 더 높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실제로
선택 과목 25점 배점에서 5점 감점이 됐거든요. 그럼 원점수로만 비교하면 화법과 장문 선택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75점에 70점 득점이어서 그 다음에 25점에 만점. 그럼 전체적으로 원점수는 95점이죠. 이 학생의 경우에는 5점 감점, 5점 감점에서 원점수 90점입니다. 예전에 국어의 선택 과목이 없을 때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학생은 아마 저 앞에 있는 학생에 비해서 등급이 하나나 아니면 등급의 커트라인에 운이 나쁘게 걸리면 이 9등급 정도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원점수가 5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56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베타가 적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평균 점수 18점에서 이 학생은 20점 득점을 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점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단 전체의 평균, 죄송합니다. 자기 집단 전체의 선택 과목 평균에 비해서 이 학생은 선택 과목에서 2점을 더 얻었습니다. 그러면 상향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상향 조정의 기준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공통 과목의 평균선에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학생의 국어 표준 점수가 같습니다. 이 학생은 언어와 매체 선택을 해서 원점수가 90점이고 이 학생은 화법과 장문 선택에서 원점수가 95점인데 표준 점수는 같아요.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만한 거죠. 이제 단 여기서도 함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득점이 70점이 아니고 평균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덕이 되겠죠.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겠다라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그 학생은 틀림없이 전체 평균보다 자기가 득점을 더 할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 과목을 더 잘해야 언어와 매체 부분을 선택을 할 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공통 과목은 문학하고 독서,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최근에 독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학 비문학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도 잘해야 되는 거죠. 언어와 매체는 어떤 학생들이 선택하면 유리하냐?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이나 최상위 학과를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 언어 매체 선택해서 상향 조정 받을 거라고 하는 황당한 학생들은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 전체 평균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역전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선택 과목 제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예시로 보여준 것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게 되면 평균이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까지를 본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거는 선택 과목 원점수 조정의 기준은 공통 과목의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를 잘해야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학생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국어 과목의 수능 점수 산정은 이렇습니다. 공통 과목의 원점수는 따로 조정이 안 되고요. 바로 표준화 점수, 표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75점 배점이니까 75%의 가중치가 붙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원점수 조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과목 평균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표준화 점수에는 25%의 가중치가 붙습니다. 배점이 25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을 더해서 합산을 하고 표준 점수 산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시는데 응시 인원 대상 전체를 놓고 등급 산정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따로따로 나눠서 등급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수험생 모두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끼리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수학 다 하나 나눠가지고 다 하나 따로따로 등급되고 국어의 경우에는 전부 다 모두 왜냐하면 국어는 선택 과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택 과목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전 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선택 과목 따로따로 내겠지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선택 과목은 조정을 해서 합산하고 표준 점수 산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응시 전원 대상으로 등급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두 번으로 안 나누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고1 때부터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보는 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은 2학년 때 정하고요. 선택 과목의 수업이 2학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하고 똑같이 선택 과목이 적용되어 있는 모의고사 시험은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계속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안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 때까지는 예전의 수능 시험과 똑같이 45문제 그리고 화작문이라고 해서 합법작문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15문제 그리고 30문제의 문학과 독서. 자, 어려운 과목 선택하면 가산점 획득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의 집단 평균 기준으로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한다는 거. 그래서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는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만 잘하는 학생보다 공통 과목 잘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과목 선택이 전략이 될 수 있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매는 얼마나 더 어렵나요? 이거 맨날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2학기쯤 되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선택 과목 뭐 할래? 그러면 학원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저희 아이가 이러한데 엄매 선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의 수업 학습 부담은 과탐이나 사탐의 한 과목의 학습 부담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엄매 선택하면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나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암기 잘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국어 문법 정말 싫어하는. 그런 학생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암기 잘하고 문법 부분 약간 이해보다는 암기로 뚫고 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이 초반에 되게 좋습니다. 언어매체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법 부분에 대한 그 암기를 몇 번 돌리고 나면 처음에 몰랐던 것들에 대한 이해가 따라붙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완전 이과예요. 그 친구들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1학년 문법부터 문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최근에 보면 저희 학원 이 안에 저희가 그 내신 대비를 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의 문법의 문제들 난이도가 점점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왜 그런 의도를 갖는지 대충 짐작은 됩니다. 나중에 엄매 선택하는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돼서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1학년 때 문법의 기초를 교과서보다 훨씬 어렵게.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 왜 학교의 시험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 바깥에서 나와요? 라고. 저는 엄매 선택도 안 할 건데요. 솔직히 그런 학생들이 약간 희생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2학년 때 돼서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문법 어렵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해요.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고 1학년 때 내신 대비가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중학교 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중학생들이 중학교 때 문법을 꼼꼼하게 잘해서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뒀으면 고1에 올라와서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없어요. 뇌를 막 씻고 오나 봐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희가 품사 배웠지 문장 성분 배웠지 물어보면 배웠다고 해요. 근데 문제를 풀면 답을 반대로 해요.
운영성분 물어보면 흠사로 답하고, 흠사를 물어보면 운영성분으로 답하고, 얘만 그런가 싶으면 다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정말 이렇게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초를 다시 다 잡아야 돼요. 그게 싫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업무 선택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내드릴까요? 가시죠.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작보다는 어렵고 한국보다는 쉽습니다. 화작이 좀 쉬워요. 근데 대신 화작은 모의고사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예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화작을 너무 쉽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작이 독해 문제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엄매 선택하는 애들은 내가 엄매 선택하길 잘했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해해야 되는 시간 부담이 줄거든요. 현재까지는 최상위권의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통과목 잘한다는 가정 아래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잘 봐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하고 교육과정평가원하고 EBS하고 3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우선 보시면 작년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이고요. 여기 100, 원점수 100이라는 얘기는 다 맞은 친구들이에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거든요. 표준 점수가 149점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전국에서 다 맞았느냐? 28명. 만점자 28명인데 화작 선택한 학생은 만점자가 없는 게 아니고 다음에 100이 들어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작에서 다 맞은 친구는 엄매에 다 맞은 친구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2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화작 선택과 엄매 선택에서 유불리안의 차이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올해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4칸이 비어있죠. 엄매 95점 받은 학생이 화작 100점 받은 학생하고 표준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되느냐 되게 궁금하시죠? 이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201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하나 더 비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그렇게 6월 달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표준 점수 만점이 140점이거든요. 근데도 왜 이렇게 많이 비게 될까요? 화작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엄매 쪽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1등급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 걔네들은 왜 그러느냐? 의대 가려. 의대의 경우에 표준 점수 1점 차이로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재작년에는 연대의대가 정시에서 제일 높았고요. 작년에는 서울대의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두 학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표준 점수 차이는 몇 점 차이냐? 1점이에요. 표준 점수 1점이에요. 1점 차이가 굉장히 이제 살떨리는 거거든요. 최상위권 애들한테. 근데 문제는 이제 최상위권 애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건데, 좀 볼까요? 2.6%. 여기서 말한 2.6%는 전체 수험생이 아니고 1등급 중에서 2.6%. 1등급 중에서 2.6%. 그거밖에 안 됐는데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9월달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가 됐어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요렇게 비어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 표준 점수로 따지면 표준 점수 135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에 136점부터 시작하겠죠. 136, 137, 138, 139, 140.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엄매를 선택해서 화작 선택한 애들보다 표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던 애들. 걔네들이 전체 1등급 중에서 11.2%. 그럼 이게 대략 인원으로 얼마 정도 될까? 18,000명 중에 11%니까 1,800명 정도.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이쪽 애들보다 정시 모집에서 최상위권. 문과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문과의 경우에는
학생이 여기 말고 수학이나 탐구 영역 다른 데서 훨씬 더 잘했다라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적은 점수는 아니죠. 표준 점수 5점, 여기도 보시겠지만 표준 점수 4점. 표준 점수 4점을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엄매를 강화해야 된다는 가정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매가 탐구 영역 하나보다는 적어요. 학습보다. 자, 근데 과목 선택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2021학년도까지 수능 시험은 이랬습니다. 독서가 3지문 나왔고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문학은 EBS 직접 연계 70%, 합계는 30문학. 근데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뀌면서 지문이 4개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간접 연계 50%, 합계는 34명. 그 문법 부분이요. 예전에 공통 과목이었던 수능에서 문법은 5문제였거든요. 근데 언어와 매체로 넘어오면서 4문제 혹은 5문제가 됐어요. 매체 부분에 문항수가 더 많아요. 그럼 뭐가 학생들이 더 괴로운가? 오히려 예전 수능에 비해서 독서와 문학의 문항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독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매우 어렵다 그러면 선택 과목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 때문입니다. 비문학. 비문학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한 17% 나온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학 문제의 경우에 뭐 2%, 4%도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예전에 수능이 국어 수능이 한창 쉬웠었던 2015학년도, 16학년도에는 만점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작년 수능은 만점자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서 보면 뭐 15%, 20% 정답률의 문제들이 2-3개씩 있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독해 문제가 4문제가 더 늘어나면 학생들이 부담이 훨씬 더 크죠. 특히 문학의 경우에 EBS 간접 연계 50%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에는 직접 연계라고 해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 출제가 되면 연계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작가 이름만 같으면 연계. 소재가 같으면 연계. 편지를 매개체로 해서 사랑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소설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연계라고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연계가 아닌 거죠. 소재가 같아도 작가가 같아도 연계라고, 주제가 같아도 연계. 이렇게 주제가 이별의 정환이다. 이별과 관련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나와도 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문학에서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직접 연계 70%니까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11월에 수능 보기 전까지 줄거리를 외워요. 줄거리 외우고 등장인물 외우고 중요사건 외우고 그렇게 해서 직접 연계 70%니까 산문문학이 3지문 나온다면 그 중에 2개 정도는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제목만 딱 보면 알아요. 이 작품이 뭔지. 독해 훨씬 빨라지죠. 그렇게 해서 독해 속도를, 독해의 시간을 확 줄여가지고 문학 작품의 산문문학,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풉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간을 아껴서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여기다, 독서에서.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시간을 여기서, 문학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못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작의 경우에 지문형 문제들이 거기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엄매 선택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하작에서 지문 읽는 시간 세이브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시간 압박. 작년 수능에는 중지문 못 푼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의 국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19년 수능 많이 어려웠어요. 최고점 150점. 네, 원점수로 1등급 컷이 82점, 81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무난한 수능. 올해 평가원 9월 모의고사가 140점이었었죠. 보셨던 것 같아요. 표준 점수. 근데 이게 이제 무난한 그거 정도고요. 어려우면 144, 그 다음에 작년 149.
작년하고 2019년하고 이렇게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쉬워질 가능성이 있느냐?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수능이 어려워서 욕을 먹는 거는 학생들이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 1교시 끝나고 뭐 멘탈이 뭐라든가 아니면 시험 끝나고 나서 1교시가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뭐 울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수능이 너무 쉬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수능 무용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으로 대학들이 학생들 변별을 해야 되는데 변별을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각 대학별로 내신 성적 산출할 때 몰래 뒤로 학교들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그게 되게 심각했거든요. 아마 정부가 바뀌어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수능의 어려운 수능을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요. 자, 이거 잠깐 보실까요? 1등급의 커트라인의 표준 점수하고 최고점의 점수 차이를 보시면 어려울 때는 당연히 1등급 커트라인에 걸린 학생들하고 만점 받은 학생들하고 최고점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쉬운 수능일 때의 경우에는 무난한 국어일 때의 경우에는 9점이고요. 근데 1등급과 2등급 차이를 잠깐만 보시면 점수 차이가 거의 없죠. 수능이 어려워도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표준 점수 차이는 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수능이 어려워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최고점 받는 학생들. 이게 어려운 수능일 때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최상위권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서 학생들이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생긴다고도 흔히 얘기해요. 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능에서 국어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국어냐 수학이냐. 이 여담이지만 저는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짝사랑이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5년을 쫓아다녔는데 중학교 3년, 중학교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확하게 2학년 1학기 때까지 수학을 그렇게 막 쫓아다녔는데 한 번도 저를 돌아봐 주지 않고요. 5년을 짝사랑했어요. 5년을 쫓아다녔으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보면 자, 2022학년도 작년 수능 시험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149점, 아까 말씀드렸죠. 28명. 그리고 이렇게 높아집니다.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국어의 경우에는 전 구간의 도수 분포가 고릅니다. 여기 1, 2, 3등급 뿐만 아니라 평균을 형성하는 4등급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학생들까지 전체적으로 전 구간의 도수 분포가 고른, 굉장히 시험을 잘 낸 겁니다. 이러면 합격권의 분포 범위가 넓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근데 그래서 국어는 변별력이 크다는 거죠. 특히 1, 2등급 정시 모집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까지 다 합치면 자녀분들 보내고자 하는 학교들이, 대학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은 서울시 내 15개 대학들 생각을 하시죠. 전략적으로 지방대학을 노릴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름을 대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대학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15개 대학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 2013학년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512명입니다. 15개 대학. 그러면 1, 2, 3등급 학생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1, 2등급까지. 2등급까지 38,000명. 그러니까 15개 대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2등급까지는 들어가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 보면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분포가 고르냐에 따라서 시험의 변별력이 크다,
아니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뒤에 4등급 이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출 때 국어라고 하는 시험이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수시에서. 근데 문제는 수시라고 하는 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수학을 한번 볼까요? 수학은 이상하죠. 이거 제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7점, 표준점수 147점 만점자의 숫자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 다음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그 다다음 점수는 또 높고요.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이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보면 굉장히 불균형해요. 게다가 상위권 학생들의 표준점수 하나 구간의 동점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수학에다가 모든 자기 역량을 다 올인을 해요. 수학 강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좀 약간 무서워요. 저희 학원에 저희는 국어만 하니까 저는 당연히 국어라는 과목만으로 이 학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바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가 저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전 수학은 잘해요. 관심 없거든요. 더군다나 옛날에 배신당한 기억도 있고 너 수학 몇 점인데 그러면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어플 깔 수 있어요. 자기 성적, 학교 성적, 모의고사 성적 다 나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성적을 절대로. 애 핸드폰에 야 열어봐 한 다음에 어플 띡 하면 성적표 쫙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는 못 알아요? 부모님은 제가 핸드폰을 뺏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학생들한테 깔 수 있고 아마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가 보여주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 봐봐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 국어는 가요. 국어는 가리고 수학 봐봐요 하는데 정말 수학이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가 다 100점이에요. 무서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너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어를 잘해야겠네. 수학은 변별력이 없어 바보야. 물론 작년 수능 시험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작년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올해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도 이상하게 수학은 최상위권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변별력이 없게 동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이 몰려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 난리가 아니죠 여기. 그리고 여기 엄청 많아요. 얘네들은 뭘까요? 저처럼 수포자. 수포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국어는 4등급, 5등급에서 가장 학생들 숫자가 많았다가 이렇게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몰려있고 중간에 비고 뒤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사실상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이에요. 그만큼 수학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수학을 포기한 경우죠. 물론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수학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고2 때 전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구간의 도수 분포 고르지 않고 최상위권의 동점자가 많아요. 그래서 합격권의 분포 범위가 좁습니다. 이런 만약에 작년 수능 시험처럼 나온다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수학 동점자가 많아서 수학만 가지고 자기가 대입을 생각했다면 불리할 수도 있죠.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학과나 이공계열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입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한다고? 입학사정관제에 도입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도입할 때 이게 정말 오래 갈까 싶었는데 비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될 때까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는
40%. 2023년 올해는 상위권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은 40% 이상. 그 다음에 학종의 경우에 비율을 낮추고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높아졌어요. 교과 전형 자체의 정원으로 보면 한 72% 정도 늘었어요. 혹시 그 아닌 것 같은데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대학 보내보셨다면 비교과라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자소서 안 들어가. 추천서 안 들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안 들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동아리도 예전에는 여러 개의 동아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율 동아리.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 무슨 수상 경력, 경시대회, 전에 왜 신문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전교 1등인데 서울대를 학교에서 보내려고 했는지 수상 경력이 60개예요. 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상을 60개를 받았으면 도대체 그 학생 공부 언제 하냐? 근데 또 전교 1등이에요. 몰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상 내역 못 들어가게 비교과도 안 되고 자소서도 안 되고 추천서도 안 되고 동아리 여러 개도 안 되고 오로지 들어가는 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하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하고 진로랑 적성.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15개 대학에서 73% 정도였어요. 물론 73% 정도였지만 전체 모집 인원에서는 13.5%. 근데 많이 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학종으로 가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를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신 성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점수로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걸 전에는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만 써줬거든요. 이제는 모든 학생들의 학생부에다가 다 씁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은 귀찮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파워는 올라가는 거죠. 전 대학 안 갈 거예요 하는 학생이면 아예 포기하고 선생님 밉보이겠지만 여기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좋은 내용 들어가려면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죠. 탐구 영역 수업 시간이라고 막 졸고 늘 보면 무기력해 있고 숙제 잘 안 해오고 그런 학생이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잘 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의 내신 성적도 향상되고 내 수업 시간에 눈 말똥말똥하게 떠서 집중 잘하고 어떨 때 질문하는데 들어보면 야 얘가 정말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고 있고 뭔가 궁금해하고 이 과목에 대해 호기심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장이 잘 들어갔을 거예요. 세특 내용을 아마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제일 많이 볼 거고 이거 아니면 볼 게 없거든요 사실.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도 자사고,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의 내신 성적은 틀림없이 차별을 할 겁니다. 실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달라요. 일반고 학생들이 1.5, 2등급이면 겨우겨우 들어가는 학교인데 자사고, 특목고 4등급도 들어가요. 근데 고교 서열화 안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내신 점수가 잘 나와야 이게 더 잘 쓰일 테니까. 저희 학원의 수업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일단 내신 점수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이 왜 수능 중심이냐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하고 수능하고 문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 학교의 시험 문제들을 보면 정말 이 문제는 도대체 뭔가 싶을 만큼 한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거든요. 딱 봐도 이건 그냥 수능 시험 문제랑 정말 유형이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내신 공부의 방향하고 수능 공부의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같은 방향입니다.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1학년 때 독서라고 하는 과목은 들어가지 않지만 문법하고 문학의 경우에는 수능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그 수준보다 더 어려워요.
특히 주변의 자사고. 자사고의 자극을 받아서 주변의 일반고의 경우에도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의 내신 시험. 고1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전 시간과 문법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국어교과서를 받아보면 고전 시가가 중요한 애들이 몇 작품 없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되게 놀라실 거예요. 고전 시가가 몇 작품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프린트로 외부 작품들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전 시가가 왜 어려우냐면 시험 범위는 현대시랑 현대소설인데 보기랑 선택지에서 고전 시가가 나와요. 아이들은 이건 안 배웠는데 라고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지 않거든요. 고전 시가의 기초를 저희가 그래서 예비 고일 때 확실히 잡아놓고 그래야 학생들이 낯선 선택지가 나왔을 때 문제가 원하는 답은 알겠는데 그 답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를 못 고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학원에서 수업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워서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이 틀렸다. 그러면 그 대놓고 그 문제를 어렵게 낸 거지만 그냥 평범한 문제인데 저희가 답 뭔지는 아는데요. 선택지에서 그게 왜 이 답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예비고일 때 저희는 고전 시간 부분을 딱 잡아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 배운 걸 다 애들이 씹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채워놓을 거고요. 고2 때 되면 예시랑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왜? 고2의 과목 두 개는 문학하고 독서. 보통 학교들이 보면 1학기 때는 문학 올인, 2학기 때는 독서 올인입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수능하는 것처럼 해놔야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 다시 허둥지둥 또 재정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3학년 때 되면 1학기에 수능과 내신, 1학기 때 내신, 대부분 알고 계시던데 고1, 2, 3의 내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같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고3의 내신 비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최근에는 33.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고3 1학기의 내신,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1학기까지만 내신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배인 거죠. 그래서 1학기에 수시 모집에 어떻게든 내신 반영이 되는 전형으로 가는 학생이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도 내신 반영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서울대가 일단 내신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대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학교들도 내신 반영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1학기 내신을 얼마나 잘 따놨느냐에 따라서 1학기는 1, 2학년 때 내신 잘 따놓은 학생들이 고3 때 되면 한결 수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정시 모집, 나는 오로지 정시만 하겠다라고 해서 내신 포기하는 애들이 생겨요. 모의고사는 2등급 정도 나오는데 학교 내신은 난 너무 불리해. 그러면 학교 내신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험은 봐야 돼요. 그래서 잘 유지한 학생들이라면 고3 때도 유리할 수 있고요.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2개의 시험이 사실상 1학년이나 2학년에 1년 전체 시험하고 맞먹습니다. 문학은 예비고일 때 우선 고전 시간. 왜 제가 내신 1등급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등급인 애들이랑 1등급인 애들이랑 보면 대부분 고전 시간에서 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 기초가 전혀 없어요. 기초가 전혀 없는데 그 기초 부분은 다 중학교 때 거거든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안에는 학생들의 그 문법 기초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겠다라고 찾아간 학원에서 문법 커리를 봤더니 1학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 그러면서 또 예비고일 처음 시작하는 11월 달인데 중세국어 문법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는. 저 같으면 안 보내요. 이제 애가 중학교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걸 갖거든요. 중세국어 문법은 예전에 어머님들도 아버님도 고등학교 때 해보셨겠지만 세종어제훈민정음 아시죠? 나란 말씀이 등기기 나라 그 수준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바로 들이대면
답이 없어요. 근데 기초는 또 안 해줘요. 저희가 처음에 기초부터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 왜 교과서에 없는 걸 하냐고 하시는데 저도 교과서에 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아이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품사와 문장성분부터 다시 중세국어는 언제 하냐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이 여름방학에 할 거예요. 딱 한 학교만 1학기 때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2학기에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1학년 때는 학교에 독서 시험 평가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3번에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저희 언제 하냐면 방학 때만. 고전 시간은 1, 2로 나눠서 할 거고요. 문법도 역시 1, 2로 나눠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는 수능 평가원 기출. 독서는 좀 어려운 지문 아니겠나 하시겠지만 수능과 평가원 기출로 나온 지문들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히 할 거예요.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물론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여기입니다. 약간 천재형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입학 테스트를 보면 보통 학생들이 입학 테스트 60점도 채 못 받거든요. 어떤 학생은 거의 한 80몇 점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독서는 정말 잘했어요.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니? 어느 학원을 다녔니?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디 다녀서 어떻게 했어? 학원 안 다녔는데요. 그러면 약간 저도 겸허해지더라고요. 아, 천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무리 가르쳐서 만들어봐야 정말 하늘이 내리네라는 걔는 정말 보면 되게 편하게 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막 밑줄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걔는 그냥. 너 이거 재밌니? 네. 눈이 막 초롱초롱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그러면 막 경기 이렇게 있는데 걔는 이렇게 계속 봐요.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데 힐끔 저를 보는 것처럼 하다가 또 지문을 봐요.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는 핸드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평범해요. 그래서 적어도 예비고일 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손 위에 올려놓고 굴릴 수 있는 그럴 때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기초를 잘 잡아주면 나중에 독해를 할 때 아이들이 쭉쭉 잘 나가거든요. 그거를 예비고일 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가장 점수가 낮은 학생들에게는 수능 기초가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할 건데 이 학생들하고 다른 일반적인 수준 학생들하고 섞어놓으면 얘네들이 피해를 봐요. 못 알아듣습니다. 대신 한시적으로 얘네들을 계속 분리해가지고 계속 기초반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기초반을 계속 운영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기초를 쌓아서 빨리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단으로 올려야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는 수능 연습반입니다. 여기가 정규 수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여기는 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이들이 되게 해맑아요.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면 처음 보는 낯선 애들인데도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가 봐. 모범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물어봅니다. 너 쟤 알아? 몰라요. 근데 되게 친하게 대화도 하고 일단은 알아봐야죠. 여기 반 애들은 쉬는 시간에 잡니다. 1절 옆에랑 대화 안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학원문을 나갈 때 어깨동무하고 나가요. 얘네들은 안 쳐다봐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 하나에도 얘네들은 목숨을 겁니다. 저는 어떤 그랬어요. 얘네들이 테스트 보는데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야 시험지가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은 테스트 보면 질문이 선생님 이거는 뭐 계속 야 테스트인데 왜 질문을 해? 일단 문제에서 오류가 있거나 의심될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해야죠. 이게 좀 민감한 부분.
반을 나누는데 입학 테스트는 60%, 수능 모의고사형으로 될 거고 중등교과 성적은 40% 반영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입학 테스트를 보기로 했는데 테스트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아서 이런 식의 45문제짜리 모의고사는 난생 처음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실력 발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중등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준별 단편성을 하고, 다만 학생들이 나중에 실력의 향상이 있으면 단편성을 다시 할 겁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8주 정도 후에. 그래서 수능 기초반 운영을 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규반으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규반에 있던 학생들 중에 심화반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거의 없지만 심화반에 있다가 정규반으로 내려가게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난리가 납니다. 심화반에 있다가 야 너는 다음 그레이드 해야 돼 그러면 펄펄 뛰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진정해, 우리는 학원이야, 학교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야,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입학 테스트는 안 보겠다고 고집을 하세요. 근데 입학 테스트 저희 꼭 봐야 됩니다. 아니 저희 아이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심화반에 넣으려고 하십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학생 부모님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심화반에 가면 이 아이 성적으로 쫓아가기 힘들고 부담이 너무 클 텐데요. 아니요. 거기 들어가야 주변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서 빨리 쫓아가니까 심화반에 무조건 넣어요. 저희 경험으로는 100% 안 됩니다. 아이한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심화반은 딱 교재가 다른 게 독서 교재 다르거든요. 수능 기출지문 중에서 어려운 건데 예비고일에 기초반에 들어가야 될 학생이 심화반 교재를 딱 받아오고 있으면 걔는 그냥 정말 읽으면 글자가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국어이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고3 수험생들이 100% 중에서 18%가 맞은 문제라면 그 18% 중에서 제가 장담받는데 절반을 찍었어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바로 올라오는 애가 문제 지문 설명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도전 자체를 못하죠. 그런 아이들이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저희들의 선발 기준에 의해서 엉뚱한 반에 들어가 있으면 첫째로 아이가 피해를 보는 거고요. 걔는 다른 학원에 가도 국어가 싫어요. 과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그냥 까만색의 모의고사 소설 읽기는 방학동안에만 진행하는 겁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매주 하나씩 풀고 학생들한테 OMR을 받아서 채점을 하고 성적표를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 종이 성적표를 아이에게 줬어요. 저희가 8주 수업하고 상담을 드렸는데 어머니를 받아보신 적이 없대요. 아이가 중간에 빼돌리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림 이미지로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숙제를 받고 성적표를 내주면 점점 아이가 꾀가 나기 시작해서 엉망진창으로 찍어서 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 피드백을 할 겁니다. 클리닉으로. 클리닉 시간에는 문제 풀이도 하겠지만 해설 강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설 읽기는 단편 독서, 현대소설, 방학 때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국어문법 여름방학 때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나 경제, 과학지문 정복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모의고사 독서를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경제하고 과학지문. 이때. 저희가 특강이 좀 별로 없어요. 특강을 많이 안 넣으니까 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특강이 이렇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특강을 많이 넣는 건 정규 과목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딱 하나 넣을 겁니다. 고전시가 하게 되는 예비고일 겨울방학 과정에서는 현대시 특강 넣고, 중세국어 문법을 사실 특강으로 빼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은. 중세국어 문법 한다고 하면 다른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막 와서 들어요. 근데 저희도 예전에 특강으로 했다가 그냥 정규 과목, 정규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중세국어 문법을 안 하면 학생들은 싫어서 안 하거나 특강으로 넣으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쟤네는 그럼 2학기 내신 망쳐요.
정규에 반드시 이거 적용이 됩니다. 학기 중에 수업은 문학 기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학 A뷰로 나눠서 1학년의 경우에는 독서는 뺄 겁니다. 내신의 독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법은 수능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실제로 저희 교재 구성에서 기초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심화 부분에서는 수능 기출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하고 풀면 이게 몇 년도 수능 기출이야. 오, 우리 수능도 풀 수 있어. 맞아. 니는 수능도 할 수 있어. 그 속으로는 문법만. 독서랑 문학은 빼고. 관리,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제는 2개 묶음책으로 되거든요. 애들이 뭐 과제 프린트 줬는데 잃어버렸어, 안 갖고 왔어요. 책으로. 물론 책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증해라. 어떤 식으로 인증하냐면 풀어서 채점한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리닉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반편성에 의욕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심화반에 못 들어갔는데 심화반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특히 안타까운 게 친구랑 같이 왔는데 입학 테스트를 가는데 친구는 심화반인데 자기는 심화반 못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괴로워하고 등록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 약해져서 걔 심화반에 넣지 못해요. 나중에 반편성 시험이 또 있으니까 그때 잘 해야 된다. 강의 내용과 시간표는 어머님들께 보여드렸고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 기초반, 수련반, 심화반의 경우는 비문학 교과서가 다릅니다. 교재가. 문학하고 문법의 경우에는 교재는 같습니다. 수업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심화반은 오후 6시, 수능 기초반은 한 반만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수능 기초반. 그리고 특강의 경우에는 1월달에 개설을 할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저희 중등부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시간인데, 그 다음에 신규생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19일날 계산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오늘 갑자기 좀 너무 오래 끌어서 다음에 또 뵙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압구정 부모님선에서 이런 관리나 이런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부장이고요. 번호 부장이니까 잠깐만 안내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설명 잘 들으셨죠? 저희 부원장님이시고 주로 이제 현대고하고 주변 학교 몇 개 학교를 맡아서 내신부터 학교를 관리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린 것 중에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학원 전체적인 허리를 보는 종합 안내문이에요. 이거 안내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학원 등록 안내하고 뭐 환불 규정, 그다음에 이런 거 있어서 이거 패스하시고요. 이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학원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학 테스트 예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드린 요 안내문 있죠. 네, 여기에다가 예약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 학원에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여기 이제 재원생님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저희 학원 테스트 볼 때 저희가 비용이 2만 원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다 그냥 하시면 되시고 적어 놓으시면 되시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동안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딱 줬더니 어느 능력도 풀어내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풀어내는 힘이 국어가 이 때문에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안 배운 걸 따라서 수능 영역은 모든적인 인지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 모르는 질문도 헷갈려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 사실, 추론, 비판, 참의, 어휘,어법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평가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이 성적표에 다 나가게 되고요. 아이들이 테스트 보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취약점 상담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어느 파트에서 취약한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상담하고 단배정을 해드리는 거죠. 아까 전에 수기, 수련, 수 3개 반으로 나누는데요. 기초반, 수련반, 중간 레벨, 그다음에 상위 레벨 이렇게 3개로 나눌 거예요. 비문학 지문 때문에 반이 갈리는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죠? 그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3개 반으로 나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정규 수업은 3시간 30분 할 거예요. 3교시로.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들이 일단 학원에 딱 오면 과제 제출할 거고, 그 과제 제출한 걸 걷어가지고 저희가 그 복수 모의고사 다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숙제를 해갖고 오는데 저희가 아이들한테 오답 노트를 꼭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국어 그냥 풀어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제출하면 그냥 저희는 잘해왔네 이러고 말면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특히 국어는요. 내가 뭘 틀렸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너네 채점해 그러면 해설지 보고 동그라미, 짝대기 틀린 것만 체크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설지를 보고 내가 뭘 틀렸는지 주석을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오류난 문제 풀어서 다시 풀죠. 영어는 국어는 아이들이 푼 다음에 체크해서 그냥 내버리면 오늘 틀렸는데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시키는 건 빨간 펜이나 파란 펜을 가지고 오답을 직접 풀어갖고 오게, 써서 오게 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고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내내 시키면 분명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많이 효과도 받고. 그 과제 검사를 할 거고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릴 거예요. A에서 E까지. A에서 A, B, C, D, 그다음 X 중에 하나인데 A는 다 풀고 채점 관리 다 해서 잘하네. 오답까지 잘하네. B는 채점은 했는데 오답이 좀 부실하네. C는 문제는 풀었는데 채점을 안 하네. 단계별로. D는 이것저것 제대로 안 하네. X는 제출하지 않은 애입니다. 요거하고 모의고사 점수하고 같이 문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SMS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내용이 여기 과제 검사에 있고요. 모의고사 클리닉 신청을 방학 때는 받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저희가 제공해주는 모의고사가 방학 동안에 저희가 3시간 30분 수업하죠. 어머님들한테 이제 나중에 네이버 폼이나 학생들한테도 다 발송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클리닉은 모의고사를 풀어오면 저희가 채점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럼 방학이 14주, 15주 정도 되잖아요. 그동안 내가 푼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틀리고 어느 부분이 잘 맞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줌으로 하니까 애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1시간씩 더 불러낼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답노트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수업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수업인데, 1학년은 수련반이 5개 반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여기, 아까 전에 시간표 있었죠, 오늘. 네. 시간표에서,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시간표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보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내가 토요일날 수련반에 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안 되면 일요일 수련반이나 평일에 있는 수요일 수련반에 대체 수강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반을 선택하셔도 돼요. 수반은 수반끼리 대체가 가능하고요. 이제 수기반만 안타깝게도 한 반이라서 여기 또 대체가 불가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반에서 듣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 해설 진행을 해드리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전시가라든지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3교시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려드렸고요.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시간 중에 아까 지금 저희 여기 재원생 어머님표 계세요? 네. 문자 받아서 다 예약하셨죠? 네이버 폼으로 예약 안 하셨어요? 저기 있는 날짜가 안 되는 거. 안 되면 평일날 하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어머님들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예약하는 문자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해당되는 거 보내실 텐데 이게 4시 반이에요. 요거 하나만 바뀌었네요. 4시 반이고요. 나머지 시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면 학생 이름하고 이렇게 문자에다 해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테스트 보고 테스트 본 결과에 대해서 1대1 상담까지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끔 중학생 주말에는 중학생 중등반으로 가시면 되고요. 평일에 예약하시는 분은 여기 고등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고등반에 오시면 수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테스트 보고 바로 현장에서 저희 담임 선생님들하고 바로 1대1 대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평일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재원생들은 주말에 원래 자기가 왔던 수업 시간이니까 그리 가시면 되고,
만약에 저는 평일에 안 돼요 하면 주말에 예약하셔도 됩니다. 일단 보내주시면 예약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주변 학교별 출제 경향 자료도 좀 넣어놨거든요. 아, 이거는 뭐냐면요, 언니. 혹시 학교 어디 갈지 다 정하셨어요? 걱정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학교별 인원, 그다음 졸업생 수, 동아리 수, 학교의 학교 시험 경향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모아놓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미술을 진행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이 외에 또 다른 학교들도 더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어놨고 학교별 특성을 앞에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어머님도 학교 선택할 때 인원이 많은 학교 가는 게 유리할까요? 인원이 좀 적은 소수학교 가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등록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 학교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학교가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요. 남녀 구분도 좀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뒷장 좀 열어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동아리 활동이 몇 개 있는지 현대과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의 개수가 54개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는 그럴 때 한 개의 동아리는 들어가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동아리가 얼마나 여유있게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교과별 학업 성취사항을 보시면 여기 표준 편차라고 있어요.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학교의 내신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지 영어가 어려운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출제 경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 네, 학교별 출제 경향입니다. 아마 어머니 핸드폰으로 아까 지금 15분쯤에 저희가 그림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그날 보고 그 다음 날쯤 선생님들이 시험 본 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떻게 시험 대비를 했으면 이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서 이렇게 매번 분석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만큼은 저희가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조금은 관리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어떤 형태로 보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여기 학교 없는 학교들도 저희가 내신 진행합니다. 왜냐면 2월 말까지 너무 열심히 다녀줬는데 3월 되면서 나 니네 학교 내신 안 할 거니까 나가.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해드릴 건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학교별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는요 교과서가 갖고 와도 같이 못합니다. 출제 유형이나 경향이 너무 달라서. 그 다음에 사이드로 붙는 예시 지문이나 학교에서 주는 부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서 꼭